아빠, 우리 하루만 여기서 자도 돼?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 차가운 묘비석을 끌어안고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수행원들의 우산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은 호통을 치려던 지팡이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천둥 번개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설마 이 아이들이 자신의 오만이 낳은 처참한 광경 앞에서 천하의 강 회장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던 그날의 만남. 하지만 그것은 멈춰버린 가문의 시계를 다시 돌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태성그룹 강진혁 회장의 외아들 강민우의 3주기 기일이었죠.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좁은 도로를 따라 뱀처럼 길게 늘어서서 추모공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앞선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재빨리 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강진혁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아내 윤서영은 부축 없이는 서 있기도 힘겨울 만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년 전 아들을 잃은 그날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한 채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강진혁이 윤서영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차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윤서영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우 보러 가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차에만 있어요. 가요. 어서. 강진혁은 더는 말리지 못하고 아내를 부축해 묘역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빗물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쳐 수행원들의 우산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역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강진혁의 매서운 눈길이 구석진 철조망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조망 하단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뜯어낸 듯 훼손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진흙 발자국들이 묘비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전무, 저게 뭐야?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개구멍이 뚫려 있어? 김전무가 당황하여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제 점검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 없었습니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 묘비 쪽을 점검하던 경호원들이 무전을 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진혁과 윤서영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가자 경호원들의 검은 장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묘비 앞에 낡은 비닐 우비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의 행색은 꾀죄죄하기 짝이 없었죠. 강진혁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실장이 아이들을 끌어내려 다가가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쫓아내지 마요.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갈 거예요. 순간 번쩍하고 천둥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섬광 아래 비에 젖은 남자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뚝한 콧날, 겁에 질려 크게 뜬 눈망울,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눈 밑에 찍힌 흐릿한 점까지
윤서영이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민우야. 강진영 역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 강민우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아이였습니다. 강진혁은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아이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 하자 아이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누구 아들이야? 아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꽁꽁 싸매졌지 않은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우가 갓난아기 둘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이가 사진을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힘들면 여기 찾아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시다고. 강진혁이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서영이 기어이 엉금엉금 기어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니? 민우야, 이게 내 핏줄이란 말이냐? 윤서영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의 품이 무서우면서도 따뜻한 온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진혁의 지시로 아이들은 태성그룹 회장 전용 리무진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 안은 최고급 히터가 돌아가며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넓은 뒷좌석 가죽 시트 위에는 젖은 생쥐꼬를 한 남매가 최고급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맞은편 보조석에 앉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윤서영은 옆자리에서 수건으로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진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강민재, 강민주라고 했니? 남자아이가 빵 부스러기가 묻은 입가를 소매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진혁이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냐? 그 질문에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주가 민재의 팔에 매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보고 싶어. 민재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하늘나라 갔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윤서영이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습니다. 강진혁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구랑 살았어?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할머니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방 빼라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빠한테 왔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하고 처참한 사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핏줄들이 부모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는 사실이 강진혁의 가슴을 쳤습니다. 강진혁이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년 전 가난한 여자는 절대 안 된다며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킬 겁니다. 아들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강진혁이 앞좌석의 비서실장에게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김전무. 김전무가 즉시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병원 잡아서 유전자 검사 진행해. 그리고 민우 녀석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해. 밥은 뭘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와. 강진혁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전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거대한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태성그룹 본가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만 적막했던 죽은 아들의 흔적만이 유령처럼 떠돌던 그 거대한 공간에 낡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강진혁 가문의 시계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지 며칠 후 태성그룹 본가의 욕실 문이 열리고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떨던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딱 맞는 고급 실내복을 입은 아이들은 영락없는 부잣집 도련님과 아가씨 같았죠.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으리으리한 거실의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위압감에 눌려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바닥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가 쟁반 가득 형형색색의 마카롱과 쿠키, 따뜻한 우유를 담아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배고프시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답니다. 박 여사가 접시를 아이들 앞으로 밀어주며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안 먹을래요. 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없을까봐 그러세요? 할머니가 보장할게요. 옆에 있던 민주가 오빠의 옷자락을 꽉 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서 못 사 먹어요. 그 말에 박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던 다른 고용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손주들이 고작 과자 몇 조각 앞에서 돈 걱정을 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건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회장님 댁에서는 다 공짜예요. 그러니 어서 드세요. 네. 그제야 민재와 민주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쿠키 하나를 집어 반으로 쪼개 나눠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안. 강진혁은 책상 앞에 앉아 비서실장 김 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전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확인한 진실은 그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틀림없군. 그래, 민우 그 녀석?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하더냐? 김 전무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처음 집을 나가고 1년은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쌍둥이 사모님이 출산 직후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들 병원비와 분유값을 버느라 뭘 해서 벌었단 말이냐? 낮에는 물류센터 상하차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들 예방접종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진혁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내 돈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독서를 퍼부으며 내쫓았던 아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가장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낡은 수첩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우 도련님이 쓰시던 가계부 겸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달동네에서 도련님 가족을 돌봐주던 집주인 할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련님이 남긴 중요한 유품을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강진혁은 김 전무를 물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름때와 손때가 잔뜩 묻은 수첩에는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분유 2통 48,000원, 민재 감기약 3,000원, 내 밥값 영원물로 배채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진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첩의 뒷부분, 아들이 죽기 며칠 전 날짜에 적힌 글귀가 강진혁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찍어두고 싶은데 중고 장터에서 아주 싼 캠코더를 하나 샀다. 화질은 별로지만 우리 민주 웃는 얼굴은 담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밑에 덧붙여진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예전엔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무섭기만 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 알겠다. 아버지는 태성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외롭고 무서운 자리에 서 계셨던 거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커다란 산 같은 분이었다. 성공해서 아이들 데리고 떳떳하게 찾아뵙고 싶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강진혁이 수첩을 가슴에 품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으흐흑, 이 미련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천하의 강진혁 회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재박 복도까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울음소리에 놀란 민주였습니다. 민주가 고사리 같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강진혁이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왜 그러느냐? 민주가 주먹을 펴며 반짝이는 것을 내밀었습니다. 길가에서 주운 듯한 유리구슬 하나였습니다. 민주가 강진혁의 무릎에 구슬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거 제 보물 1호인데요. 이거 드릴 테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강진혁은 그 작은 구슬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의자에서 내려와 민주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고맙다. 할아버지가 안 올게.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강진혁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죠. 저택의 모든 시스템을 아이들 위주로 바꾸고 다시는 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저택 현관 쪽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비켜. 내가 내 새끼들 보러 왔다는데 너희가 뭔데 막아. 강진혁이 민주를 안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30대 여자가 험상궂은 남자 2명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거실 카펫 위를 구두시는 발로 밟고 들어섰습니다.
강진혁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워? 여자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애들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최미희라고 합니다. 소파 뒤에 숨어있던 민재와 민주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반가움이 아닌 극심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민재가 민주를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리 가. 우리 엄마 아니야. 저리 가. 강진혁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화로워지려던 저택에 탐욕스러운 불청객이 들이닥치며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미희는 뻔뻔하게 하이힐을 신은 채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최미희가 붉은 입술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친권 확인서예요. 법적으로 제가 유일한 보호자라고요. 내 새끼들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못 막으시는 거 아시죠? 강진혁이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최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해서 좋으시네. 애들 키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동안 애 아빠가 하도 무능해서 제가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졌거든요. 위자료랑 양육비 합쳐서 깔끔하게 50억 주시죠. 그럼 친권 포기 각서 써드리죠. 윤서영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50억?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하고 손주들을 돈으로 흥정해? 최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데려가서 키우고요. 기자들 불러서 재벌 회장이 가난한 며느리 뺏어갔다고 인터뷰라도 한번 할까요? 태성그룹 주가 좀 떨어지겠네. 그때였습니다. 강진혁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태성그룹 법무팀 변호사 5명이 걸어 나와 최미희를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최미희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강진혁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손주들 몸값으로 50억? 싸구려 흥정은 집어치워. 김 변호사 설명해줘라.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미애 씨, 당신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을 이미 포착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 그리고 협박죄까지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최미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아이들이 숨어있는 소파 뒤로 다가갔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바보로 하나? 야, 강민재, 너 일이 안 나와? 엄마 집에 가자. 최미희가 민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자 민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아, 오빠. 민재가 민주를 감싸며 최미희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자 최미희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맞은 것은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최미희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윤서영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서영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내 손주에게 손을 대.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최미희가 맞은 뺨을 감싸 쥐고 도끼 어린 눈으로
윤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늙은 여편니가 돌았나? 최미희가 윤서영에게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비에 쫄딱 젖은 몸빼 바지 차림의 박할머니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최미희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 최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자 박할머니가 씩씩거리며 달려들어 최미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네가 애미야? 네가 사람 새끼야? 민우 총각 등골 빼먹고 도망간 꽃뱀년이 어디서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박할머니는 최미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미희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박할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강진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현 사기꾼이에요. 민우 총각이랑 살던 여자가 아니라 그 옆방 살던 도박쟁이 년이라고요. 애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훔쳐가고 민우 총각 없을 때 애들 때리던 악마 같은 년입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미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 노망난 할망구가 무슨 소릴. 증거 여기 있다. 박할머니가 품속 보자기를 풀러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낡은 테이프 방식의 캠코더였습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재빨리 캠코더를 거실의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지나고 초췌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띤 강민우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네요. 불효자는 끝까지 염치 없이 부탁만 드립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목소리에 윤서영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혹시라도 최미희라는 여자가 아이들을 찾아오면 절대 아이들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제 지갑에 손을 대다 걸려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제 아이들의 엄마는 쌍둥이를 낳고 바로 하늘로 갔습니다. 민재랑 민주는 저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희는 입을 뻥긋거리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천천히 최미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최미희를 덮쳤습니다. 강진혁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내 인생은 오늘부로 끝났다. 강진혁이 손짓하자 변호사들이 죄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절도, 상습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사기 미수. 합의는 없습니다. 콩밥 먹을 준비하시죠.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애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최미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희가 발버둥 치며 강진혁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살려주세요. 강진혁은 더러운 것을 보듯 발을 뺐습니다. 경찰들이 최미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멀어지며 탐욕의 끝은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재와 민주가 쭈뼛쭈뼛 박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박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냐, 내 새끼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저 마녀 할미가 혼내줬어. 아이들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박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강진혁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를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얘들아, 이제 저런 벌레들은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강진혁의 단호한 눈빛에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놈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손주들까지 지켜주셔서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박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민우 총각이 얼마나 착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강진혁이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지시했습니다. 김전무, 어르신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알아봐. 그리고 평생 생활비, 병원비 모자람 없이 지원해드려. 내 손주들 생명의 은인이시다. 소홀함 없도록 해.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저택의 창밖으로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위협은 사라졌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의 사건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태성그룹 본가 저택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활기였죠. 우중충했던 저택 곳곳에서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이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서 주가 동향이나 결제 서류에 파묻혀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두툼한 인테리어 카탈로그였습니다. 강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인테리어 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어둡잖아. 애들 방인데 무슨 회색이야? 칙칙해서 쓰겠어? 업자가 당황하며 카탈로그를 넘겼습니다. 아,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파스텔 톤인데. 강진혁이 고개를 저으며 노란색 벽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개나리색으로 해. 그리고 천장에는 야광별도 붙이고. 우리 민주가 별을 좋아한다고 했어. 오늘 안으로 다 끝낼 수 있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김 전무가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냉철한 독재자 같던 강진혁 회장이 아이들 방 벽지 색깔을 고르느라 오전 회의까지 미룬 것입니다. 그때 윤서영이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리 와봐요. 어서요. 그곳은 죽은 아들 강민우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인해 두었던 슬픔의 성역이었죠. 강진혁이 계단을 올라 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윤서영이 낡은 문틀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민우 어릴 때 키 재주던 거요. 강진혁이 다가가 문틀을 보았습니다. 나무 기둥에는 칼로 그어놓은 눈금 자국들이 세월을 머금고 남아 있었습니다. 7세 강민우, 10세 강민우. 아들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녀석, 콩나물처럼 쑥쑥 컸었는데. 그때 민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윤서영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보렴. 여기 한번 서볼래? 민재가 쭈뼛거리며 문틀 앞에 섰습니다.
윤서영이 민재의 등을 문틀에 대고 손바닥으로 정수리를 눌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재의 키는 7세 강민우라고 적힌 눈금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윤서영이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했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민우 7살 때랑 똑같아요. 어쩜 이러니? 강진혁이 민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에 손자가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고도 위대한 핏줄의 증명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민재의 어깨를 잡고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민우 아들이 맞구나. 내 손자가 맞아. 민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어디 아파요? 강진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이날 오후 법무팀장이 서재로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임시 미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증거가 명확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정식 입양 절차만 남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회장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네. 이 서류,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둬. 회사 기밀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제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딱딱하고 엄격했던 고용인들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장난에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주가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녔고 박 여사는 그런 민주를 따라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죽어가던 거대한 집에 새로운 생명의 맥박이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의 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야광별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푹신한 침대와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똑똑. 방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동화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회장님은 퍽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진혁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 하느냐? 민주가 이불 밖으로 얼굴만 쏙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강진혁은 침대맡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평생 결제 서류만 보던 그가 동화책을 펼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서툴렀습니다. 강진혁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기 공룡이 살았는데 길을 잃어서 엄마를 찾고 있었단다. 강진혁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목소리 톤을 높여 공룡 흉내를 냈습니다. 크엉, 내가 너를 구해줄게. 민주가 까르르 넘어가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목소리 진짜 공룡 같아요. 더 해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강진혁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참 동안 책을 읽어주자 민주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나려는데 옆 침대에 민재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왜 안 자니? 무서운 꿈 꿀까봐 그러냐?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빠 강민우가 남긴 그 수첩이었습니다. 민재가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같다고요. 강진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빠가 또 그랬어요. 호랑이는 무섭지만 자기 새끼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든든한 아빠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꼭 할아버지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고. 강진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격함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진혁이 민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민우가 그런 말을 했구나. 민재가 강진혁의 손등에 볼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진짜 크고 따뜻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강진혁은 눈물이 떨어질까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너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민재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혁은 아이가 깊은 잠에 들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을 나선 강진혁은 잠시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윤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진혁이 다가가자 윤서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잤어요? 당신 동화책 읽어주는 실력이 제법이던데요? 강진혁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진땀 뺐어.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구려.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내내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구름 사이로 맑고 둥근 보름달이 저택의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윤서영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그쳤어, 여보.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봐. 윤서영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집에도 드디어 봄이 왔네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으로 따스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운명처럼 찾아온 아이들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봄날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일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해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특히 연회장 앞줄에 앉은 태성그룹의 친인척들과 이사들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데다 유일한 후계자였던 아들마저 사망했으니 오늘 행사에서 차기 후계 구도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강진혁의 조카이자 전무인 강석훈이 옆자리 이사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김 이사,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큰아버지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신 것 같지? 나한테 언질은 없으셨지만 핏줄이라곤 나밖에 안 남았잖아. 김 이사가 눈치를 살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요, 전무님.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믿을 건 조카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강석훈은 벌써 회장이 된 듯 거만하게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힘찬 외침이 장내를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진혁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장내는 경악에 찬 탄성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냉철하고 고독한 제왕처럼 홀로 걷던 강진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의 양손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아이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지자 아이들이 눈이 부셔 찡그리며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강진혁이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민주야. 겁낼 것 없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니. 고개 들어라. 너희는 내 자랑스러운 손주들이다. 강진혁의 말에 용기를 얻은 민재가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당당한 눈빛은 죽은 아들 강민우의 기백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 애들은 도대체 누구야? 강진혁은 좌중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50년 태성그룹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을 키우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고 강민우 군입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강진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옆에 선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못난 아비를 대신해 아들이 남기고 간 보물들이 제게 왔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이자 손자인 강민재, 손녀 강민주입니다. 강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혁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과 태성그룹의 미래를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바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진혁이 민재와 민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인사드려라. 안녕. 하세요. 아이들의 해맑은 인사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반면 회장 자리를 노리던 강석훈과 친척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사색이 된 얼굴이 비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야망이 순수한 핏줄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시각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의 불빛은 사라지고 저택에는 포근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불편했던 턱시도와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주가 배를 문지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 배고파. 아까 호텔 스테이크는 너무 맛이 없었어. 질기고 냄새나.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매콤한 거 먹고 싶어.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던 강진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매콤한 거? 라면 어떠냐? 옆에 있던 가정부 박 여사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요. 강진혁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언제 먹겠어. 박 여사, 큰 냄비 가져와.
오늘은 내가 요리사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총수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강진혁은 라면 봉지를 뜯다가 스프를 쏟기도 하고 물 조절을 못해 박 여사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으리으리한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어떤 5성급 호텔 요리보다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네 식구는 식탁 대신 거실 바닥에 상을 펴고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아, 뜨거. 할아버지, 김치 주세요. 민주가 입가에 빨간 국물을 묻히며 오물거렸습니다. 강진혁은 민주의 입을 닦아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냐? 네. 아빠가 끓여준 것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웃고 있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서영도 체면은 잊은 채 국물까지 들이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정원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첫 만남 때와 달리 오늘 밤하늘은 쏟아질 듯한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진혁은 흔들의자에 앉아 민재와 민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윤서영은 그 옆에 앉아 강진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민재가 밤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별똥별이에요. 까만 밤하늘에 하얀 선을 그리며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윤서영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우리 강아지들은 무슨 소원 빌었어? 민주가 눈을 꼭 감았다 뜨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아프고 맨날 할아버지가 끓여준 라면 먹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민주의 엉뚱한 소원에 모두가 빵 터져 웃음을 터뜨렸다. 강진혁이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민재는 무슨 소원 빌었느냐?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이제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천년만년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강진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민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배부른 포만감, 사랑하는 가족.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강진혁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진혁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느냐? 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웃는구나. 고맙다. 나에게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줘서. 하지만 운명의 신은 질투가 많은 법일까요?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민재가 손으로 코를 훔치자 손등에 붉은 선혈이 묻어났습니다. 민주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코 피나? 강진혁이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재의 코를 막았습니다. 피곤했나 보구나. 고개를 뒤로 젖혀라, 어서. 단순한 코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긴장하고 뛰어다녀서 그런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손수건을 적시고 뚝뚝 떨어져 하얀 잠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알아. 뭐지? 어지러워요. 민재의 몸이 강진혁의 품 안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의 팔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강진혁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정신 차려라. 여보, 119 불러. 어서.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민재야, 아가, 눈 좀 떠봐.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테라스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규로 뒤덮였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찾아온 비극의 그림자가 태성그룹 저택을 다시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 태성병원 VIP 응급센터의 자동문이 다급하게 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면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저택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는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과 바퀴 구르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동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민재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는 아이가 쏟은 코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강진혁과 윤서영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발, 그리고 옷곳곳에 묻은 손자의 선열.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 부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죽어가는 손자를 둔 힘없는 조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이동 침대를 붙잡고 달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냐? 눈 좀 떠봐. 하지만 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이 강진혁을 제지하며 수술실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쿵 하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색 수술 중 램프가 켜졌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경고등처럼 강진혁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강진혁은 닫힌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다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좋으니 제발. 윤서영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묵주를 손에 쥐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우리 민우 데려가셨으면 됐잖아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이요.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이자 태성병원장인 김 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진혁이 달려가 김 원장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 원장,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코피가 아니었나? 애가 왜 갑자기 쓰러져? 김 원장은 차마 강진혁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강진혁이 김 원장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내 손자가 왜 이러는지 당장 말 못해. 김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른 악성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진혁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30년 전 아들 강민우가 앓았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강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민우가 앓았던 그 병 말이냐? 그게 유전이란 말이냐? 네. 민우군은 운 좋게 완치되었지만 민재는 잠복해 있던 유전인자가 지난 3년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급격히 발병한 것 같습니다. 거리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원장의 설명은 강진혁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겪었던 그 모진 고생들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떨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이런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강진혁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강진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놈들을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그 빗속에 내버려 두지만 않았어도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내 손자를 죽인 거라고. 강진혁이 다시 벌떡 일어나 김 원장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치료법은 있을 거 아니야.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이 병원을 통째로 팔아서라도 살려내. 미국이든 유럽이든 최고 명의를 데려와. 하지만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 길어야 열흘입니다. 그 안에 이식하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열흘,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웃음을 되찾았는데, 하늘은 그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성그룹 비서실은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골수 기증 은행과 적십자사에 긴급 협조 공문이 뿌려졌고 현상금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사례금까지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퀭한 눈으로 병실 복도에 서 있는 강진혁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국과 유럽 쪽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졌지만 일치자가 없습니다. 강진혁이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으며 물었습니다. 일본 쪽은? 중국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형이 워낙 희귀해서 강진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성그룹의 그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으로도 단 한 명의 생명의 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강진혁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검사했던 쌍둥이 동생 민주마저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가 주사 자국이 선명한 팔을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나 오빠한테 내 피 다 줘도 되는데 나 주사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안 된대요? 윤서영은 민주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윤서영 본인도 검사를 받았지만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어 공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원장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모니터에 뜬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비서실장 김 전무가 서 있었죠. 김 원장이 모니터를 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회장님께는 불일치라고 보고하게. 김 전무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결과가 일치합니까? 일치해. 100% 일치야. 하지만 수술은 절대 안 돼. 그게 무슨, 아이가 죽어가는데 수술이 안 된다니요. 김 원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나이가 70이야. 게다가 심혈관 질환이 있어 스텐트 시술까지 받은 몸이라고. 전신 마취하고 골수 채취하다가는 쇼크사할 확률이 80%가 넘어. 손자 살리겠다고 회장님을 죽일 셈인가? 자네 태성그룹이 무너지는 꼴 보고 싶어? 김 전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강진혁의 오랜 친구로서 김 원장의 판단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김 전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원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건 의사인 내 판단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 자네는 시키는 대로 해. 회장님께는 유감스럽게도 불일치라고 전해. 김 전무는 무거운 마음으로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무균실 앞에는 강진혁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수많은 링거줄을 매단 채 잠든 아이. 불과 며칠 전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그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강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강진혁은 급히 유리벽에 설치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강진혁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가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민재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꼭 고쳐줄게. 민재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알아요. 저 많이 아프죠? 엄마처럼. 아니야. 누가 그래? 넌 금방 나을 거야. 할아버지, 나 아빠 만나러 가는 거면 괜찮아요. 나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7살 아이가 죽음을 직감하고 오히려 어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민주, 내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지켜줄게요. 나 없어도 민주랑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약속해요. 그 처연한 효심 앞에 강진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놓치고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누가 널 데려간단 말이냐? 절대 안 보내.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강진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 구석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왔던 신 따위는 약한 인간들이나 찾는 것이라며 비웃었던 오만한 강진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들리십니까? 당신이 있다면 제발 들어보십시오. 텅 빈 예배당에 강진혁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입니까? 내가 아들을 버려서 그 벌을 저 아이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를 치십시오. 내 모든 재산, 명예, 내 목숨까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란 말입니다. 강진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손자의 생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김전무였습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김전무가 강진혁을 부축해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강진혁이 젖은 눈으로 김전무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재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냐? 김전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품속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원장이 숨기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결과지였습니다. 김전무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김 원장님이 결과를 숨기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검사 결과입니다. 조직적 합성항원 100% 일치합니다. 회장님이 민재 도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진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하게 일치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내려온 동아줄이었습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그리고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진혁이 서류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원장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속여? 강진혁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물러가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원장실 문을 걷어차듯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혀 흔들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던 김 원장이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강진혁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가 김 원장의 책상을 두 손으로 뒤집어 엎을 듯이 내려쳤습니다. 책상 위의 명패와 서류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강진혁이 서류 뭉치를 김 원장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고함쳤습니다. 자네가 의사야? 내 친구 맞아?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감히 내 손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김 원장은 바닥에 흩어진 결과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배신했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 원장이 강진혁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다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70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골수 채취하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잘못하면 테이블 데스,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진혁이 김 원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내 목숨?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손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 핏줄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태성그룹은 어쩌고요? 수만 명의 직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강진혁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멱살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 손자가 죽으면 태성그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회장 노릇해서 뭐 하겠느냐. 강진혁이 김 원장을 밀쳐내며 서슬퍼런 협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해. 만약 내 손자가 수술을 못 받아서 잘못된다면 이 병원은 그날로 문 닫게 될 줄 알아라. 아니, 자네 의사 면허부터 박살을 내주마. 내 말이 빈말 같은가? 김 원장은 강진혁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맹수의 살기였고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총수의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 원장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수술 중 회장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각서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회장님이 위급해지시면 즉시 중단한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강진혁은 각서 내용을 읽지도 않고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중단은 없다. 내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골수 채취가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마. 내가 죽어서 아이가 산다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강진혁이 각서를 김 원장의 가슴팍에 찔러 넣어주며 덧붙였습니다. 내 장례식 치를 걱정 말고 아이 살릴 걱정이나 해. 수술 결정이 내려지자 병원은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서영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윤서영이 강진혁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의사가 안 된다잖아요. 당신까지 잘못되면 우린 어떡해요? 민주는 어떡하고요? 강진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서영아, 나 안 죽어. 저 어린 것이 살겠다고 버티는데 할비가 되어서 도망갈 수 있겠어? 나 믿지? 나 강진혁이야.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서라도 살아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강진혁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있는 무균실 전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수술 준비를 위해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나자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재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 옷 입었어요? 할아버지도 아파요? 강진혁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아파. 민재야, 너 아이언맨 좋아하지? 민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할아버지가 아이언맨처럼 변신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할아버지 피가 엄청 힘이 세거든. 이 슈퍼 파워 피를 너한테 나눠주려고 왔어. 이 피만 들어가면 우리 민재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럼 너도 천하무적이 되는 거지. 민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나 이제 안 아파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그러니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돼. 알았지? 강진혁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민재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잠시 후 2개의 이동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 복도를 지났습니다. 강진혁과 민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윤서영과 민주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전무는 눈물을 훔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진혁이 마지막으로 민재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가자, 파트너.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침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돈보다 핏줄을 택한 늙은 가장의 위대한 결단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수술실 안. 마취과 의사가 강진혁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회장님, 마취가스 들어갑니다. 심호흡하세요. 강진혁은 옆 침대에 누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마취되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이번에는 지킨다. 꼭 지킨다. 강진혁의 의식이 흐려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진혁이 눈을 떴을 때는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골반 쪽에서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헉! 헉! 강진혁이 신음을 토하자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강진혁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와중에도 간호사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이는, 민재는. 김 원장이 다가와 강진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채취량도 충분하고 상태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이식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강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비켜. 내 눈으로 봐야겠어. 내 손자. 회장님, 위험합니다. 휠체어. 휠체어 가져와. 당장.
강진혁의 황소 같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강진혁을 휠체어에 태우고 링거대를 매단 채 무균실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진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균실 안침대에는 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링거대에는 붉은 혈액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몸에서 방금 뽑아낸 생명력 넘치는 골수액이었습니다. 붉은 액체는 튜브를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민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진혁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손자의 몸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가서 내 새끼 살려내라. 강진혁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피와 골수를 나눈 진정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민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식이 진행되면서 창백했던 아이의 볼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의 강진혁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혁이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힘겹지만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엄지척. 수술 전 약속했던 천하무적의 신호였습니다. 강진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민재야. 뒤에서 지켜보던 윤서영이 달려와 강진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당신이 우리 민재 살렸어요. 윤서영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강진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병원 창문을 뚫고 들어와 기적을 만들어낸 노부부와 유리창 너머의 작은 생명을 비추었습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마침내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태성그룹 본가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벚꽃잎이 한방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적막감만 감돌던 그 무거운 저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사한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김밥 다 식어요. 정원 한가운데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까까머리에 링거를 달고 살던 강민재는 어느새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건강한 소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강민주가 비눗방울을 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짐 챙기시잖아. 조금만 기다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강진혁이 커다란 피크닉 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가디건 차림이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을 걱정했지만 손자와 생명을 나눴다는 기쁨 덕분인지 오히려 10년은 젊어진 듯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뒤따라 나온 윤서영 역시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보온병과 과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허허, 요 녀석들. 보채기는 할미가 과일 깎느라 늦은 거다. 그때 비서실장 김 전무가 현관으로 달려와 강진혁의 바구니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회장님, 무겁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기사 대기시켜놨습니다. 강진혁이 몸을 획 돌리며 장난스럽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들어야 해. 우리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거든. 그리고 김 전무, 오늘 자네들은 다 쉬어.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따라오지 마. 김 전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경호원도 없이 직접 운전하시겠다고요? 위험합니다, 회장님.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흔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위험하긴. 나 아직 팔팔해.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소풍 가는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따라붙으면 애들이 밥이 넘어가겠어? 오늘은 내가 운전기사다. 강진혁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기세로 직접 SUV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탄 쌍둥이는 창문을 내리고 벚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신이 났습니다. 강진혁이 룸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자, 안전벨트 맸지? 출발한다. 출발. 차는 부드럽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1년 전 비에 젖은 생쥐골로 들어왔던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어 봄소풍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봄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강진혁의 모습은 더 이상 근엄한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행복한 손주 가보 할아버지였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차는 1년 전 그날처럼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바람과 천둥 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따스한 봄 햇살과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진혁과 윤서영, 민재와 민주가 나란히 강민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주변은 이미 관리인이 심어둔 튤립과 수선화로 알록달록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제일 먼저 달려가 묘비에 볼을 비볐습니다. 차가웠던 비석도 오늘은 햇볕을 받아 따뜻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민주 왔어. 민재도 씩씩하게 걸어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가슴에 품고 온 앨범을 꺼내 비석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빠, 나 봐봐.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이제 하나도 안 아파. 할아버지가 나한테 슈퍼 파워 필을 나눠줬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천하무적이야. 민재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축구도 해도 된대. 나 진짜 건강해졌지? 윤서영은 돗자리를 펴고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묘역에 퍼졌습니다. 윤서영이 묘비 앞에 잡채와 전이 담긴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왔다. 네가 좋아하던 잡채랑 전도 해왔어. 거기서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윤서영이 묘비 속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크는지 네가 봤어야 하는데. 민재가 너 어릴 때랑 식성도 똑같아. 오이 안 먹는 것까지 똑같다니까. 윤서영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예전 같은 처절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고마움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말없이 묘비 옆에 섰습니다. 1년 전 죄책감에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아들의 이름 석자.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느냐? 네가 옳았다. 돈으로 회사를 세울 순 있어도 행복을 살 순 없더구나. 네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아이들이 결국 나를 살렸다. 죽어가던 내 영혼을 이 아이들이 살려냈어. 바람이 불어와 강진혁의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묘비 옆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앉으렴. 아빠랑 같이 밥 먹자.
네 식구는 묘비 앞에 돗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자, 할아버지 아하세요. 민주가 꼬마 김밥 하나를 집어 강진혁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꿀맛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강진혁이 오물오물 김밥을 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민재와 민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오냐, 아이고 맛있다. 웃음소리가 조용한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성묘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무덤가가 가족의 사랑으로 인해 가장 따뜻한 소풍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겨 일어선 강진혁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노을빛을 받아 묘비 속 강민우의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우리에게 와줘서. 그리고 이 예쁜 녀석들 남겨줘서 정말 고맙다. 강진혁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영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진혁과 윤서영이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습니다. 강진혁이 아이들을 보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가서 할아버지가 또 라면 끓여줄까? 와, 좋아요. 할아버지 라면 최고. 네 사람은 길게 이어진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축복처럼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태성그룹 가문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차가운 폭우 속 묘비 앞에서 떨던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지만 결국 그 선택이 메말라가던 자신의 삶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보다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서로를 지키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음을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강 회장 가족이 맞이한 눈부신 봄날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스한 웃음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